이혼이라는 단어 남들 입에서는 쉽게 나오지만 막상 내 상황이 되면 쉽게 뱉을 수 없는 단어지요. 많은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쉽지 않아도 선택해야만 하는 일이죠. 저는 이혼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으로 제 행복뿐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까지 되찾은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는 얌전하게 부모님 속 한번 크게 썩이지 않고 살았던 딸이에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렀죠. 결혼한 이후부터는 부모님을 뵐 면목이 더욱 없는 딸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미련했을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제가 참 염치 없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세요. 우와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사업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고 정신적으로도 쉴 틈이 없이 하루 종일 회사 일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쉬는 날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이 늘 머릿속엔 회사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 어릴 적 아버지 모습을 떠올려 보면 항상 골똘히 생각하시며 다른 데에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절대 사업은 못할 거라고 혀를 내두르곤 했죠.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셨던 이유는 자식에게 가난을 되물려주기 싫어서였다고 하셔요. 다시 생각해도 대단한 결심이고 노력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드디어 회사를 하나 세우게 되셨고 여러 직원들도 두게 되셨죠.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 제법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그때 내가 집만 하나 가지고 있었어도 회사를 더 금방 차릴 수 있었을 거라며 아쉬워하세요.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 집도 장만하랴 사업도 신경 쓰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다고 하셨거든요.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때는 제가 중학생인 때인가 했는데 제 졸업식에도 오지 못하셨고 고등학교 입학식 때도 참석 못하셨고 마음 편히 외식 한번 해보질 못했어요. 나중에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나서도 그게 참 미안했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당신이 집 한 채 없어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일하느라 흘려보낸 걸 아까워하시죠. 아버지는 본인이 그런 삶을 사셨기에 늘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결혼하면 집 하나는 꼭 마련해 줄 거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아빠가 집 하나는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곤 하셨죠. 저는 요새 신혼집 번듯하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몇이나 되냐고 한사코 손사래를 쳤고요. 그 돈이면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늘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저모르게 이미 아파트를 한 채 사두셨고 힘들게 대출금을 갚아가며 계셨더군요. 아마 미리 알았으면 제가 집을 못 사게 방방 뛰었을 거라서 그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서야 제 집을 장만하셨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 죄송해했죠. 젊어서도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편안해야 할 노후까지 딸 자식 위해 고생하시는 게 죄송스러웠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며 그저 좋은 사람만 데려오면 된다고 하셨고요. 당시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연애한 기간도 오래되었고 집안 형편은 조금 어려워도 착실한 사람이었고 꼬인 성격도 없어서 저희 사이는 무척 좋았어요. 나이도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죠.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서 남편에게 저희 아버지가 집 한 채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알려주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무척이나 기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해맑은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버님이 계신다는 걸 왜 숨긴 거야? 미리 말해줬으면 아버님 자주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렸을 텐데. 아버님 나이 되면 나 같은 아들 필요하셔. 집에 딸밖에 없잖아. 내가 이제부터라도 많이 도와드릴게. 힘쓰는 일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나한테 부탁하시라고 해. 나이도 좋지만 아들이 주는 듬직함이 있어. 남편은 들뜬 목소리로 자기가 이제부터 저희 아버지 아들이라며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이 사업을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일부러 숨기고 그저 회사 다니신다고만 둘러댔어요. 괜히 그런 이야기로 남편이 기가 죽어 의기소침해하고 저희 부모님 눈치 보는 일이 생길까봐 남편 집 형편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남편은 결혼할 때가 되어서야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죠. 신혼생활을 단칸방에서 힘겹게 시작할 줄만 알고 있었는데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남편은 무척 상기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잘못한 일 같았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기댈 구석이 없다고 생각되면 악착 갔다가도 비빌 언덕이 생긴다 싶으면 나태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남편은 다를 거라 생각했나 봐요. 남편도 사람인데.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가 장만해주신 아파트에서 오붓하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파트를 마련해주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해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마음이 무거웠죠. 남편도 당연히 마음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도 가끔 저희 아버지 뭐 필요하신 거 없는지 자주자주 물었거든요.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 없으시대? 회사에서 힘쓰는 일 필요 없으시대? 처음에는 신혼집 장만해주신 아버지에게 너무 고마워하는 행동인 줄 알았죠. 그런데 고마워서 하는 행동이라기에는 남편의 행동이 점점 과해지더군요.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회사를 기웃대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회사에서 알랑거리다가 떨어지는 것 없나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모양새로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집을 마련해준 이유는 아시다시피 단지 첫 단추를 끼워준 것뿐이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집인 만큼 그거 하나만 당신이 무리해서라도 책임져 주신 거였죠. 젊은 시절 집이 없었다는 이유로 당신 삶에서 더 오랜 시간 고생하셔야 했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었던 게 아니셨으니까요. 어린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으셨고 당신께도 잊을 수 없는 아픈 시절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런 경험 없이 시작하길 바라셨던 마음에 장만해 주셨던 거고요. 그 집을 장만하시지 않았더라면 더욱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알았다면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불편하실까 걱정도 되고 남편이 하는 행동이 오해 사기 딱 좋은 행동이기도 해서 좋게 말리려고 하루는 나를 자꾸 물어봤어요. 오빠 왜 자꾸 우리 아버지 회사 찾아가?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 해준 거 고마워서 그래. 우리 아버지 이제 회사 정리하고 나면 남는 거 하나 없어. 다 엄마랑 아버지 노후 자금물로 써야 될 정도밖에 안 남아. 딸내미한테 집 해주신다고 무리하셨어. 이제 아버지한테 더 나올 돈도 없고 오빠가 고마워하는 마음 우리 아빠 충분히 아셨으니까 그만해도 돼. 아빠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돼. 에이 아버지가 그러셨어? 회사 정리하면 노후 자금밖에 안 남는다고? 그거 우리가 괜히 장인어른한테 의존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자꾸 얼굴 비추고 뭐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나중에 예뻐서 콩고물 하나라도 더 떨어지지. 당신도 장인어른한테 자주 연락드리고 그래. 부탁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한테 부탁하시라고 그러고. 그래야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도 많이 남겨주실 거 아니야. 버젓이 살아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받을 재산까지 벌써 생각하고 있다니.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괜히 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더군요. 아버지가 저희 집에 마련해주신 이유는 정말 기반을 마련해주셨을 뿐이지 나머지는 저희 힘으로 알아서 잘 해내라는 뜻이었는데 남편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치 돈이 많은데도 일부러 없는 척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한 것도 모자라 저희 집 재산이 이제는 자기 재산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콩깍지가 뭔지 없이 살아 얼마나 힘들고 궁핍된 삶을 살았으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돈에 목을 매게 되는지 그 당시에는 남편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재산이고 뭐고 돈 많으면서 없는 척하는 사람들이야. 재벌들 이야기지. 대생부터 잘 살던 사람들이나 그런 거 티 안 내고 살려고 한대. 어릴 적부터 파리들 많이 꼬여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재벌도 아니고 고생해서 버신 돈이고 친정집이랑 우리 집까지 장만해주시느라 그나마 벌어 모아두셨던 것도 많이 쓰신 거야. 정말 없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릴 생각 없고 아파트 하나만 해주신 것도 이미 다른 신혼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갔어. 우리끼리 착실하게 벌어서 잘 살면 돼. 괜히 엄마 아버지한테 짐될 생각 없으니까 오빠도 그래줘. 알았지? 벌써부터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실 생각하지 말고. 나 눈물 나 그러면. 남편은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저희 집에서 받아먹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겠지 싶어 더 이상 몰아세우지 않고 기다려주기로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시댁에 일이 생겼다면서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일이 생겨서 당분간 생활비 못 줘.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이야기 잘해서 받아. 당분간만. 이번 달에 아버님 회사 수익 괜찮았을걸? 아버지 회사 재정 상황이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희 아버지 회사 수익이 괜찮은 걸 어찌 알며 당장 생활비를 못 준다면서 정확한 이유도 자세한 상황도 이야기를 안 하고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생활비를 못 준다니. 우리 아빠한테 생활비 맡겨놨어? 우리 부부야. 적어도 오빠가 번 돈에 단 한 푼도 생활비로 못 준다면 아내로서 무슨 일인지 이유는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일이라고 했잖아. 엄마 일인데 며느리한테 세세하게 말하지 말라셔서 그래. 며느리 보기 부끄러울 우리 엄마 생각도 해줘라. 그냥 모른 척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생활비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거 어차피 아버님한테는 껌값이잖아. 주는 대로 받아도 돼. 참 뻔뻔했어요.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는데 이미 그런 일들은 너무 다양하고 자주 있어서 저도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괴로웠던 건 본인 부모님 딱하다는 지긋지긋한 소리였습니다. 오빠, 이번에 우리 엄마 집에 공기청정기 들이셨대. 요새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문도 못 열고 답답해하셨는데 잘 되었지? 너무 좋다고. 나중에 우리도 형편 되면 하나 장만하라고 추천해 주시더라. 우리도 애들도 있고 모아서 작은 거 하나라도 장만해서 거실에 둘까봐. 요새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귀 간지 약한 애들 많다더라고. 저는 그저 순전히 아이 생각으로 공기청정기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 남편은 저와는 완전히 관점이 달랐죠. 그래? 좋으시겠네. 가난하면 더러운 공기 마시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구나. 아휴, 우리 엄마 불쌍하다. 평생을 공기청정기 한 대 없이 미세먼지 한가득인 공기만 들이마셔서 폐도 장인 어르신네보다 한참은 더 안 좋으실 거야. 그렇지. 지금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떠올려봐도 비약이 참 심했어요. 듣다 보면 뭐 어쩌라는 건지 싶었죠.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위로하고 시어머니 먼저 챙겨드릴까 했는데 나중에는 끝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해대니 위로도 안 나오고 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하나 고르는 것도 힘겨웠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의 돈 문제로 싸우는 일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니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문제 앞에서 회피했어요. 그리고 집중할 만한 다른 주제를 찾았죠. 어리석게도 제가 찾은 다른 주제는 아이였어요. 남편과는 겉핥기식의 가볍고 속 알맹이 없는 일상 이야기만 나누었고 저희 집안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남편과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 이상 돈 문제나 시댁 이야기로 껄끄러울 일이 없어서 이게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가 보다 싶었어요. 다들 때문에 산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정으로 산다. 애 때문에 산다. 애 보는 게 삶의 낙이다 이런 말들이요. 저도 그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밟는 당연한 수순이구나 싶어서 저 역시 그 사람들처럼 결혼 후 삶에서 다른 행복을 찾았구나 했고요. 남편과의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행복을 찾고 사는 게 현명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더 멀고 더 길게 돌아가 고생만 더 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바보 같은 짓인 줄 모르고 아이한테 집중하며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행복을 찾으려 했었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조용하던 시어머니께서 빈대처럼 들러붙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댔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할 당시와는 다르게 빈대 기질이 강해져서 돌아오셨어요. 날이 더운 여름에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몇 달씩 묵으시며 에어컨을 펑펑 쓰셨고 한파가 기세를 부리는 겨울이면 또 어김없이 저희 집으로 와 보일러를 펑펑 쓰다가 보일러를 뗄 필요가 없어지는 날씨가 되어야지만 본인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들이 호캉스 가면 하루 이틀 사치 부리는 그런 행동을 저희 집에 오셔서 몇 달씩이나 부리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보일러며 에어컨을 함부로 쓰시는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요. 막상 겪고 나니 춥다고 하시는데 보일러 틀지 마시라 할 수도 없었고 덥다 하시는데 에어컨 틀지 마시라 할 수도 없으니 그 전기세와 가스비는 고스란히 저희가 부담해야 했죠. 저희 아버지께 받아두었던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따로 모아두었던 터라 그걸로 어찌어찌 전기세는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평생 이러시면 어쩌나 난감했죠. 아이가 둘이나 되는데 육아라도 조금 도와주신다면 모를까 육아에는 손도 안 대셨어요. 어이없게도 남편이 그때쯤에는 없던 자격지심까지 생겨서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손주들 돌봐주시지도 않는데 자기 엄마는 왜 돌봐야 하느냐, 아파트 못 해준 시어머니라 육아도 도와야 하는 거냐며 자기 엄마를 완전히 감싸더라고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면 손주를 돌봐주는 건 집을 해왔냐 안 해왔냐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남는 분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때쯤에는 남편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져서 거의 그냥 동거인 수준이었어요. 애가 둘이나 되는데 이유는 당연히 생각도 못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셋째까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미워도 아이들은 너무 예뻤거든요. 그 해에도 역시 시어머님은 에어컨트의 계절에 맞춰 때가 되니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셨어요.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지만 제가 눈 가리고 아웅하던 찰나에 첫째 아이 행동에 경종이 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저희 친정엄마와 함께 집 앞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초대가 5살이었는데 문을 열자 현관에 쪼그리고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가, 왜 방에서 안 있고 여기 나와서 책 읽고 있어? 방이 더워? 아니요. 엄마 조용한 데가 없어서요. 할머니가 방에서 코 걸고 주무세요. 그 말이 어찌나 충격적이던지요. 여기는 내 새끼들 집인데 내 새끼들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는 집에서 마음 편히 있지를 못하고 할머니 눈치를 보고 있다니. 그것도 내 새끼들 따뜻하게 보살핌 한 번 주지 않았던 허울뿐인 친할머니 눈치를 보고 있다니. 현관에 쫓겨나 있는 아이를 보자마자 내가 지금 엄마로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 순간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이고 있자 저희 엄마가 두 아이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 아이들은 내가 데려가서 돌보마. 그러지 않아도 촉촉해서 손주들 한번 데려오라고 하고 싶었다. 너희 아버지가 요새 안 그래도 보고 싶어야 하셨어. 저는 엄마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 행태가 가관이었죠. 아이들이 가고 나니 후련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더라고요. 아이들 방에는 안마회사까지 하나 장만해서 넣어두시는 그 꼴이 무척 얄미웠고 정말 저희 집에 큰 빈대 2마리가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곱게 봐주지 않았는데 손주에 대한 애정이 눈꽃만큼도 없는 듯한 시어머니 말씀에 저 역시 완전히 빈정이 상해버렸답니다. 그동안 애들 때문에 친구들 한번 못 데려왔지 뭐니. 당분간 애들이 없으니 친구들 한번 데려와 봐야겠다. 아주 신이 난 눈치시길래 저는 남편 들으라는 듯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세요. 그러지 않아도 저는 애가 둘인데 셋째까지 임신한 마당에 애들 좀 봐주십사 어머님께 용돈이라도 드리고 부탁 좀 드려볼까 하던 찰나였는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데려가셨지 뭐예요. 잘 되었죠 뭐. 어머님 안 힘드시고 좋으시죠? 그냥 저희 엄마 애들 봐주시는 거 감사해서 출산 전까지 매달 용돈이나 보내드리려고요. 그런데 매달 용돈 드릴 거라는 말에 남편이 갑자기 발끈하며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르신 돈도 많은데 무슨 용돈을 드려? 남편 옆에서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저희 집으로 흘러갈까 아까워하는 눈치로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고생하는 거 안 힘들대. 돈 많은 사람들은 힘든 거 모르는 바보들이라도 된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손주들 봐주시는 거 그냥 취미로 봐주시는 거 전혀 아니야. 엄연히 직장 생활하시고 당신들 바쁘신 와중에 쉴 시간 아껴가며 본인 시간 내서 돌봐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냥 입싹 닥자고 당신도 퇴근하고 오면 힘들다고 소파에 드러눕기부터 하잖아. 그런데 훨씬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한테 애들 맡겨놓고 우리 집에 그렇게 염치 없는 사위로 낙인 찍히고 싶어? 우리 아버지 회사 정리하면 뭐라도 떨어질까 아들처럼 생각하라더니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당신 아빠 같아서 이래? 제발 기본적인 예의는 차리면서 살자. 이 문제로 나 말 더 안 해? 다시 꺼내지도 마. 제가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딱 잘라 말해버리니 남편도 더는 뭐라 말 못하더군요. 진작에 그렇게 세게 나갈 것을 괜히 돈 문제로 이야기해봤자 자격지 10만 더 자극하는 꼴이라 내버려뒀던 건데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염치만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 막달갓을 두 애들은 저희 집에 맡겨두고 시어머니와 내내 붙어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출산 예정일이 며칠 안 남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엄마가 이사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너네 집 이사하는 문제 말이야 남편이랑 이야기 좀 해봤니? 셋째까지 태어나면 그 집 좀 좁지 않겠어? 애들 둘이 우리 집에서 뛰어노는 거 보니까 좀 짠해서.
셋째까지 생기면 더 좁아질 텐데. 지금 집 팔고 아버지가 1억 보태준 걸로 좀 더 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 어때? 아직 고민 중이야. 1억이라니 금시초문이었어요. 1억을 대체 나 몰래 언제 보태준 거지? 엄마 앞에서 그 돈의 존재도 모르고 있던 걸 들켜봤자 괜히 부모님 걱정하실까 싶어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하고 넘겼죠.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고 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퇴근하고 나 좀 보자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저는 바로 물었어요. 1억 어딨어? 남편 눈이 흔들리더군요. 엄마한테 들었어. 우리 셋째 낳고 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 어떠냐고. 1억 보태주셨다며. 그 1억 어디 있냐고. 아니 1억? 아니 우리 사는 거 문제 없잖아. 남편이 말을 돌리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불길한 직감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정색을 하고 다시 남편에게 물었어요. 1억 어디 있는지 지금 말 안 하면 부모님 부를 거야? 그러자 부모님 이야기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니 적반하장식으로 제게 언성을 높였어요. 엄마 대출금 갚아드렸어. 나도 효도 좀 해보자. 우리 엄마 아직도 빚 갚고 고생만 하시는데 내가 돈만 많았으면 그 빚부터 당장 갚아드렸어. 거분이야. 집도 해드렸을 거야.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그깟 1억으로 지금 나한테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일이야? 인간들이 정이 없어. 너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직도 없이 산 버릇 못 버리셔서 여름에 에어컨 한 번만 한 편이 못 드시잖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격지심을 넘어서 염치가 없어질 수 있나 싶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빌빌대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인간들이 정이 없다며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는 소리까지 하다니요. 참아주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그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미련했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염치라는 걸 아는 때가 올 줄 알았어요. 계속 베풀기만 해주시는 저희 부모님을 보며 시어머니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 여기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야 답도 없겠다는 걸 정말 절실히 느꼈죠. 네 효도를 왜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해? 그렇게나 싫어하는 돈 이야기였는데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돈 이야기를 부모님 원망까지 들은 마당에 저도 이제는 참을 게 없다 싶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저희 부모님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던 남편의 행동을 꼬집은 적은 없었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이러는 걸 본 적이 없던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같았어요. 네 어머니 빚을 왜 우리 아빠가 손주들 위해 쓰라고 주신 돈으로 갚느냐고. 그것도 나한테는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숨긴 거잖아. 그렇게 떳떳하면 말을 하지 그랬어? 네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엄마가 말 안 했으면 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1억 주신 것도 모르고 평생 살 뻔했네. 안 그래? 내가 전에도 말했지? 돈 많으면 고생 좀 해도 되냐고. 힘든 게 안 힘든 게 되냐고. 네 어머니만 고생하시니?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시는 건 고생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빚 갚으시려고 뭘 하시는데? 너 회사에서 벌어온 돈 고스란히 우리 집에 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 생활비 몇 푼 빼고 나면 전부 네 어머니랑 너한테 쓰잖아. 우리 부모님은 일도 하시면서 우리 애들도 봐주셔. 내가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서운해했어? 네 어머니 도대체 어디서 뭐 때문에 빚지셨는지 내가 물어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가며 생활비 못 준다고 버틸 때 내가 캐물었냐고. 너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니? 내가 아니 우리 집이 돈 많은 호구들로 보여? 너 진짜 선 넘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나 애 낳을 때 너 필요 없으니까 당분간 병원에 찾아오지도 마. 오기만 해. 진짜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애 다 낳고 나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데리러 와. 그렇게나 부부 사이에 돈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다짐하며 참아왔던 걸 한순간에 전부 터뜨려 버렸는데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휩쓸렸다거나 충동적으로 그랬다거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뜨이는 기분이다군요. 오히려 지금까지 뿌연 안개 속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이들뿐이라 그 아이들만 보고 달려온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주변은 살피지도 않고 시야를 가린 채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달려대다가 크게 넘어지고 정신을 차린 것만 같았죠. 저는 셋째를 출산하는 날 진통 중에 아빠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아빠 저 이혼할 거예요. 그 아파트 처분해줘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그동안 제가 생활비를 받아갈 때도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도 이유를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이야기를 항상 하셨죠. 견디는 게 답이 아니다. 애 때문에 사는 건 더더욱 안 돼. 그러다가 애한테 화살 돌아가는 경우 열압받아. 너한테도 애한테도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아빠가 늘 하시던 그 한마디가 경종을 울리듯 귀 속에서 울려 퍼지는데 결단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심플하게 문자를 보냈죠. 제 문자에 아버지는 여전히 이유도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미 딸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한마디를 더 물으셨죠. 후회 없겠어? 저는 곧 태어날 셋째 아이의 세찬 발길질을 느끼며 단호하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13시간 만에 진통 끝에 저는 무사히 셋째 아이를 낳고 병실로 돌아왔죠. 쭈뼛거리며 병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본체 만체하고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지긋지긋한 이 두 빈대들아 염치 없이 빌부터 사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웬만한 중요한 짐들을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하나둘 빈대들이 들러붙어 있던 돈줄을 잘라내는 작업을 시작하셨죠. 아버지는 제 요청대로 본인 명의로 있던 신혼집 아파트를 빼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오갈 곳 없는 상황으로 만든 거죠. 아, 갈 곳은 있었어요. 시어머니 댁이죠. 그러고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쓴 1억에 대해서도 압류를 걸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벼랑간 은행 거래까지 모두 막혀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이제 더는 에어컨도 보일러도 펑펑 쓸 수 없을 테니 형편에 맞지 않던 넓은 집에서 누리던 호사도 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단칼에 모든 걸 정리한 아버지와 제가 할 일이라고는 그 빈대들이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일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저희 신혼집이 매물로 나왔으니 퇴거하라는 소식을 듣고 반강제로 집에서 쫓겨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서 정신없는 모습으로 찾아왔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 이미 본인 집까지 팔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보태준 1억에 본인 집까지 팔아 빚을 갚으셨던 거예요. 아마 영영 제가 해온 집에서 빌부터 살 생각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모르셨답니다. 자기 아들이 사돈 내서 준 1억을 자기 빚 갚는 데 써준 줄 몰랐다고요. 아, 사돈 어르신, 저희 집 아들이 그런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말렸을 겁니다. 얘 아가 말 좀 해보렴. 내가 그렇게까지 염치 없는 시어미는 아니잖아. 내 아들이 그럴 줄 몰랐다. 정말 몰랐어. 내가 미안해. 나 집까지 다 팔아서 빚 갚는 데 써버려. 정말 오갈 데가 없다. 내가 너랑 사돈 어르신께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 손주들 셋 다 전부 돌보마. 사돈 어르신들 바깥일 하시면서 애들까지 보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도 제 빚 갚느라 제 코가 석자라서 그랬어요. 얘 새아가 나는 손주들 돌본다고 용돈 안 줘도 괜찮다. 내 빚 갚아주신 거라 생각하고 공짜로 봐줄게. 제발 그러니까 마음 좀 푸세요. 죄송합니다, 장인 어르신. 제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 눈이 회가닥 멀어서 저도 모르게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저 저희 어머니 빚 갚아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1년 중 거의 2계절을 넘게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다시피 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러는 것도 모르셨을 리가 없었어요. 아들이 얼마 버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 1억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셨을 리가요. 사과하러 와서까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니 오히려 화만 더 돋우는 꼴이 되었어요. 게다가 둘이서 저와는 상의도 없이 집을 팔고 저희 집으로 들어올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아버지께 손주 봐주시는 대가로 용돈을 드릴 거라던 그 모습을 기억해 두었다가 이럴 때 쓰다니 공짜로 봐준다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게 우습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봐주신다고 해서 용돈을 드리겠다는 말은 꺼낸 적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제가 용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제 귀한 자식들 그 집에 맡길 생각도 없었지만 김칫국을 한 사발로 들이키는 모습이 무척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었으면 자연스레 저희 집에 눌러앉아 저희 애들을 봐준다는 핑계로 빈대짓을 계속하고 있었겠죠. 그걸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네요. 제가 아드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왜 저희 집 돈을 마음대로 쓰세요? 몰랐다고 해서 이 일이 괜찮아지지 않아요. 엄연히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아이들 생각해서 준 돈이고 그걸 아드님이 중간에서 횡령한 거고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꿀꺽한 것도 문제인데
두 분이서 저한테 말도 없이 아예 저희 집으로 돌아오실 생각이셨나 봐요. 제가 그럼 그냥 전처럼 바보같이 모시고 살 줄 아셨나 봐요. 모르셨다고요? 아들 벌이가 어떤지 뻔히 아시는 분이 그걸 정말 모르셨어요? 어머니 이미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고 계셨잖아요. 저희 엄마도 집안 상황이 어떤지 다 아신다고요. 근데 어머니가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 빚을 갚았든 뭘 했든 훔친 돈이 안 훔친 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 아이들 어머니한테 맡길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동안 갚아드린 대출금 훔쳐간 이력 다 마련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미 쫓겨나서 아시겠지만 결혼 전 저희 아버지가 해준 신혼집은 팔 거예요. 생활비도 당연히 이제 없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드시더니 제가 그동안 미련해서 참았죠. 이제 더는 그렇게 못 살아요. 염치 없이 굴던 당신 둘 빈대 잡으려다 초과 3관 다 태우게 생겼어요. 늘 바보처럼 참고 계산적으로 군 적 한 번 없던 제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오니 두 모자는 더욱더 애처롭게 달라붙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아버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1억 그거 갚을게. 지금 너무 화나서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지금 당장 살 집도 없어. 우리 엄마 빚 갚으려고 집까지 팔아서 우리 살 곳도 없다고. 제발 이렇게 냉정하게 굴지 말고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줘. 우리 그동안 산 세월이 있잖아. 그리고 너 우리 애들 셋이나 되는데 아빠 없이 키울 거야? 정말 이혼이라도 할 거냐고.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이 아빠 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나중에 너 원망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이것도 그냥 결혼 생활에서 올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러고 나면 더 돈독해질 거야. 어? 내가 잘할게. 내가 어떻게든 1억 갚을게. 그러니까 이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남게 생겼어. 웃긴다. 그러게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니 그 집을 팔아. 내가 그러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말한 적 있어? 너 우리 애들이 자기들 방에서 쫓겨나 친할머니라는 사람 눈치 보면서 현관에 나와 노는 거 본 적 없어? 내가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내가 미쳤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어? 넌 내 엄마가 우선이라 눈에 뵈는 게 없지. 나도 내 새끼들이 우선이야. 나도 눈에 뵈는 거 없어. 예미야 새끼들이 우선이라면 더더욱 애들 아빠 없이 자란다니 그건 말도 안 된다. 내 아들이 엄마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어. 응. 의리가 어떻게든 1억은 다시 갚으마. 제발 이러지 마라. 애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애들이 세 새끼나 되는데 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집에 남자가 하나쯤은 있어야 해. 성급하게 이혼 결정 말고 다시 생각해봐라. 하다 이제는 관심도 없던 아이들을 빌미삼아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부모님을 걸고 넘어질 때도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무기로 삼으니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남편이란 놈은 애초에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었고 그저 아기가 방긋방긋 웃을 때만 예쁘다며 안고 얼렸고 시어머니는 애들 방에 안마의자를 들여놓은 작자이면서 말 다 했죠. 둘 다 아이들 똥기저귀 한 번 제대로 갈아본 적 없고 목욕 한 번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 기분 좋을 때만 한 번씩 들여다보고 아빠 노릇 할머니 노릇하는 척. 본인들 기분 내기 바빴지 아이들이 울거나 칭얼댄다 싶으면 귀찮은 내색하며 제게 보냈던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아이와 부모의 유대감은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 건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더 섬세하게 아이들의 감정을 캐치하고 이해하고 대화하며 감정적으로 교류해야 하거든요. 남편에게도 누누이 이야기했었고요. 어릴 때 더 많이 시간 보내주고 이야기 나눠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섬세해야 하는 일들은 귀찮다고 안 하다가 애들이 조금 크고 말이 통한다 싶으니 그때 가서야 첫째랑 둘째한테 아빠 노릇 할머니 노릇 하려고 하니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아이들한테 아빠나 할머니는 그저 어렵고 거리감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없는 이만 못한 사람들이 아이들의 핑계를 삼아 빌어대는 말들이 과연 제게 설득이 되었을까요? 전혀 힘이 없었죠. 오히려 모성애를 자극하니 제 표정은 더욱더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하나 없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빠 없는 아이들로 키우기 싫어서 참고 살려고 했어. 그러면서 내가 등신같이 셋째까지 낳은 거야. 그런데 너는 아빠로서도 실격이야. 너 같은 아빠는 없는 이만 못해.
애들 빌미로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내 마음 돌릴 생각인 것 같은데. 애들이 너 대하는 꼴을 좀 봐라. 내가 아빠니? 내가 우리 애들 기저귀 한 번 갈아주고 목욕이라도 한 번 시켜본 적 있어? 애들 울면 나한테 떠넘기기 바빴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세요. 그저 방긋방긋 웃을 때나 돌보기 쉬우니 한 번씩 데려다 안고 할머니 기분 내셨죠? 조금만 칭얼거린다 싶으면 바로 귀찮은 내색하시면서 저한테 떠넘기셨잖아요. 그런데 애들을 어떻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울고 애들이니까 칭얼거리는 건데 제일 기본적인 그것마저 귀찮아 하시는 두 분이 아이 셋을 어떻게 돌보신다는 거냐고요. 제가 불안해서 애들을 어떻게 맡겨요? 아이들 맡길 생각도 보여드릴 생각도 없어요. 씨알도 안 먹힐 애들 핑계 삼아 수습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아, 쉽잖아요. 이력 대출금 딱 2개예요. 이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불러서 끌어낼 거예요. 차가운 표정과 단호한 눈빛을 보고 나니 그제야 두 빈대는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졌는지 조용히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지켜냈고요. 더 참고 견뎌다가는 지금의 저희 부모님 인생에까지 들어와서 망쳐놓았겠죠. 남의 돈 쓰는 건 참 우수한 일이었겠지만 다시 갚으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겹고 몇 년의 세월이 걸리는 일인지 꼭 알았으면 해요. 애초에 갚을 능력도 없는 돈을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안심하고 함부로 가져다 썼으니 큰 코 다쳐봐야 알겠죠. 그래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맞아요. 두 빈대들은 여전히 콩콩을 떨어질 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도 절대 그 빈대 근성은 고쳐주질 않는구나 싶어 지금이라도 떨쳐내길 잘했다 싶어요. 이제야 저희 새 아이들도 저도 저희 부모님도 집다운 집에서 마음 편하게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미련하게 굴지 않았다면 조금이나마 더 빨리 저희 아이들이 행복했을 텐데 저 역시 미안함이 남아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어요. 그래도 결국은 아이들과 부모님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으로 이혼을 선택한 거라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적으로 돌아왔답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즐겨 듣던 곳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제 사연까지 보내기로 마음먹은 걸 보면 이혼했다는 사실도 제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들도 이제는 꽤 극복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제 삶에 남은 건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것과 부모님께 받았던 것들 하나하나 갚아나가는 것이겠죠. 아이를 셋씩이나 나와 키워보니 부모님 마음을 더 잘 알겠더라고요. 늘 당신 노후 걱정보다 자식들 잘 살기 바라시는 그 마음의 보답은 못할 망정. 바보같이 굴었던 지난 날들이 많이 후회되지만 후회되는 만큼 더 부모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마자 아버지 사업을 이어보기로 하였어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서 고개만 빳빳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면서 계약직 사원의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견뎌내시고 짊어주셨던 무거웠던 어깨의 짐들을 같이 느끼고 있고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에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앞날에도 늘 평안히 깃드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